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엔화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결국 뭐 달러 대비 엔화가 강세로 갈지 약세로 갈지 이런 환율의 영향력이 이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엔화의 흐름을 알고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리고 28일날 지난달 28일날 아베가 사임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이 빅 이벤트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환율 흐름이 어떻게 갈지 한 번 더 좀 예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일본 엔화 강세로 간다. 그리고 부제로는 엔화의 흐름과 방향과 그에 따른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설레는 마음으로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28일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 전격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아베 일본 총리가 사임을 결정했고요. 그래서 아베 총리 사임 직후 28일날 일단 시장이 갑작스럽게 놀라긴 했어요. 사실상 이 엔달러, 그러니까 이 엔달러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엔화가 이 엔고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이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이 약세를 보임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뿐만 아니라 이 니케이 증시도 이런 식으로, 일본의 증시도 이런 식으로 조금 가파르게 하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아베 총리가 이 사퇴한 이후에 일시적인 엔화 강세 현상, 엔화가 무려 이 갭이 0.7% 정도 이렇게 이 하루 만에 0.7% 정도 강세를 띠게 됐고요. 그리고 주가 지수도 이렇게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의 이 단연 경제적인 정책을 뽑자면 단연 아베노믹스를 좀 거론할 수가 있고요. 아베노믹스는 이 안에 엔화 약세를 유도화시키면서 이 엔화 약세로 이 수출 경기를 살리겠다. 대표적인 게 일본의 자동차가 해당이 되고요. 이런 수출 경기를 살려서 이 제조업을 바탕으로 이런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정책인데, 저는 이런 아베노믹스 정책이 일부는 좀 성공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부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이 반반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연 앞으로 이 엔화의 성격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뒷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제가 보기에 2012년도부터 16년까지 이 나름 이런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사실상 일본 경제가 물가도 약간 그 죽은 불알이었던 일본의 물가도 조금 상승하기도 했고요. 끝내 목표치를 달성 못하긴 했지만 나름 이런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나름의 이런 성과는 아베가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이후의 흐름은 약간 그 아베노믹스의 약간 실패 정책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뒤에 엔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아베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후임자가 나타나더라도 아베노믹스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엔화의 이런 약세 정책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2012년 이후 이런 아베노믹스 정책 이후에 대규모의 이런 양적 완화, 엔화 양적 완화를 바탕으로 이 VOJ, 일본 은행이 자산 매입을 이렇게 지속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때 당시 부유의 자산이 이렇게 증가할 때 사실상 엔화 하락이 이렇게 매우 가파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하락 시 엔화 강세, 이렇게 증가 시 엔화의 약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그 대규모 양적 완화를 바탕으로 상당한 폭의 이런 엔화의 이런 약세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를 좀 비교해보면 이런 그 일본 은행이 지속적으로 이런 아베노믹스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이 양적 완화를 시행해 왔는데, 어느덧 2015년 이후부터는 이런 아베노믹스 정책이 좀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 환율에 이런 부유주의 자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일본의 은행이 이렇게 자산 매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2015년 이 고점을 바탕으로 엔화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 이 강세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그리고 최근에 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는 이 연준의 자산이 오히려 이렇게 급하게 증가하면서 이 일본 은행 자산 대비해서도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얘기해 보자면 당연히 이 달러가 이 엔화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더 많이 풀리게 이렇게 유동성을 더 퍼붓게 되었고, 사실상 이런 유동성의 논리 앞에서 달러의 가치가 더 약세로 가기 쉬운 조건으로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면 코로나 이후에 이런 연준의 자산 증가가 더 압도적인 걸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 세계 화폐 기준이 결국 이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달러가 이렇게 더 많이 풀리게 되고 더 많이 찍어내게 되면 결국에 시중에 이 달러가 더 많아지게 되고 달러의 희소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엔화가 더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또 더 얘기해 볼게. 이 앞으로 부유제가 이런 식으로 자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중요한 게 2015년 이후에 더 이상 이 환율에, 그러니까 이 부유제의 자산을 이렇게 급격하게 늘리게 되면 이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야 정상인데 더 이상 2015년도부터는 이런 증상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 장기적인 현상이 나타난 걸 보면 약간의 그 구조적인 결함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행의 경우 이 과거부터 이렇게 막대하게 찍어낸 화폐, 이런 막대한 자산 매입으로 하여금 이 과도한 부채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시키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 달러 대비 엔화가 앞으로 더 약세로 좀 돌아서기는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정부 지출을 좀 꼽을 수 있고요. 결국 이런 부채에 대한 부담이 이 일본으로 하여금 정부 지출에 소극적으로 변모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뭐 우리도 그렇죠. 이 집에 사실상 이 빚이 많게 되면 이 지출을 줄이고 뭐 사먹는 것도 심지어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베노믹스 시기 과거 이 시기에는 적극적인 지출을 통해서 엔화 약세를 연출시켜서 뭐 깜짝 이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런데 최근 이런 급격히 늘어난 일본의 이런 정부 부채 거의 뭐 40%에 육박하죠. 이런 정부 부채를 보게 되면 이 GDP 대비 이런 급격히 늘어난 부채를 이 일본 정부가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의 법인세를 조금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법인세의 경우 이 법인세를 조금 낮추게 되면 당연히 이 기업의 부담을 이렇게 좀 덜어줄 수 있게 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이 법인세 인하는 솔직히 한몫을 좀 한다는 것은 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본래 일본은 법인세 인하를 사실상 지금 30.62%인데 이전에는 20%까지 이렇게 인하해서 기업의 이런 경쟁력을 조금 강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세수 확보를 지금 이 정부가 포기하기 매우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력이 지금 충분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법인세를 30%의 법인세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뭐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되는 시기는 이 법인세를 이런 식으로 낮추면서 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와 더불어서 엔화까지 이렇게 절하시키면서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이렇게 가중시켰고, 이때 당시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뭐 취직률도 올라가고 모든 이런 그 구직률과 실업률도 상당히 이런 좋은 성과를 보이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이제는 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더 이상 이런 정책을 지금 펼치기 힘들어졌고 이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솔직히 줄어들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소비세를 올리게 되고, 결국 소비세를 올리게 되면 이 소비나 구매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소비나 구매 여력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런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카드를 일찌감치 이렇게 대량으로 쓰고 나게 되면 그 위에는 이렇게 나름 이런 긴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법인세를 일본이 당장 더 낮추고 싶어도 더 낮추기 힘든 이런 환경이 계속적으로 조성되고 있고요. 이런 환경이 조성될 때 연쇄적으로 소비세를 뭐 어디선가 세수 확보를 위해 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연결고리, 소비세를 올리면 결국 이 경제의 이런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결국에 어디선가는 이 경제가 위축될 수 없다는 이런 순환고리를 좀 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의도한 바는 뭐냐면, 엔화는 앞으로 점진적인 지속적인 앵조고 현상을 저는 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엔화가 2015년이 이쯤이죠. 15년 정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추세적으로 이렇게 엔화 강세 현상을 좀 보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차트에서 현대차와 이 도요타의 이런 그 주가 그래프를 들고 왔는데, 사실상 제가 이 4개월 전에 이 환율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엔화 이야기, 정확하게 이게 4월 초였을 거예요. 4월 초에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이때 환율 엔화 이야기를 좀 했었고, 이때 당시 도요타가 저물고 앞으로 현대차가 다시 뜰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도 이 엔화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이런 영상을 4개월 전에 만들었었고요. 그때 당시 영상을 만들었을 때 현대차가 뭐 6만원 정도, 7만원 초반 정도였을 건데 지금 뭐 한 17만 6천원 이렇게 머무르고 있네요. 아무튼 제가 뭐 이 얘기를 길게 하려는 건 아니고, 이런 환율의 강세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엔화가 강세일 때, 엔화가 이렇게 강세 현상을 보이게 되면 현대차가 상당하게 이렇게 도요타는 이렇게 박스권에 머무는 데 비해서 현대차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다시 이를 기점으로 이 엔화 약세,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엔화 약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펼쳐질 때에는 이 도요타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하게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 도요타가 치고 올라가고 엔화가 이렇게 약세로 변모하게 되니 현대차는 이 고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다시금 약간의 그 지지선에 이렇게 엔화가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저는 엔달러가 이렇게 밑으로 상방으로 이렇게 뚫어져 갈 때 현대차는 지금의 밸류보다 저는 한 단계 더 높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당장 이렇게 펼쳐진다는 게 아니라 이 중기적으로 이 엔화의 이런 강세와 함께 현대차의 밸류도 한 단계 더 과거 이런 시기처럼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 그 대표적으로 제가 그 일본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이 환율에 빗대어 가지고 엔화가 강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위축되었던 이런 업종들이 앞으로 엔화 강세를 바탕으로, 엔화 강세 현상이 이렇게 조건이 조성이 되면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초를 들고 왔지만 뭐 현대차, 도요타, 그리고 삼성전기, 무라타, 이런 주가들, 이런 종목들이 이 대표적으로 좀 비교 종목이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뭐 이외에 또 찾아보면 더 다른 종목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뭐 예시로 이렇게 들고 온 것이니 참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베가 28일 뭐 전격 사임을 했죠. 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했는데, 일단은 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고요. 아무튼 뭐 사임을 했는데 중요한 게 아베노믹스가 앞으로 건재할 수 있을까? 물론 뭐 후임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베노믹스를 다시 이어받아가지고 엔화의 약세 정책을 충분히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본의 양적 완화 효력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2016년 이후부터 그 BOJ 자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죽은 놈 불알 만지듯이 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 약발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의 이런 230%에 육박하는 정부 부채에 대한 부담은 정부 지출을 지속적으로
이 소극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채 때문에 결국 일본은 세수 확보가 상당히 필요한데, 이 세수 확보는 상당히 필요한데 반면에 이 정부 지출은 또 줄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당연히 이 기업의 이 성장을 약간 그 모멘텀을 더 줄 수 있는 이런 법인세 인하도 뭐 예전에는 20%까지 낮추겠다고 언급을 했었지만 지금 여전히 30%대에 머무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행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엔화 대비 달러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이 자산 매입을 하면서 유동성을 지금 사상 최고로 불어넣고 있다. 엔화, 프랑, 원화 이런 거 대비해서 보더라도 엄청난 달러의 유동성 폭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유동성의 논리 속에서도 보더라도 이 엔화 대비 달러가 상당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 희소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더 약세를 띠기 쉽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2015년, 16년부터 추세적으로 엔화는 강세로 진입했다고 생각이 되고, 중기적으로 볼 때 향후 당분간 이 엔화 강세의 수혜를 받는 업종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제가 준비한 엔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꾹 눌러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